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공부하는데 힘드시겠지만, 또, 이 금융 파트는 새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관계없이, 일단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시면은 이제 그 연수라든가 이런 데에 바로 이런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면은 훨씬 더 여러분 연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안에 내용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전자금융을 나오죠. 이 전자금융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전자금융이죠. 또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PC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ATM기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전자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냥 대충 내가 설명하면은 이것이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금융에서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비대면 비서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거래는요,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그 은행 담당 직원하고 뭡니까 직접 대면 얼굴을 맞대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이게 출금 전표라든가 이런 걸 적고 난 다음에 그 서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접 대면에서 서류로 이루어지던 것을 비대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전자금융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게 여러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아들한테 뭐 송금을 해주려고 ATM기를 갔어요. 은행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자꾸 손이 좀 떨려가지고 자꾸 이 번호가 틀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은행 직원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해보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내 대신에 이걸 가지고 좀 송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행 담당 직원이 이거를 그 할머니 대신해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줬습니다. 전자금융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이런 경우에 그것이 전자금융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자금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로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은행 직원이 대신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다? 바로 전자금융이 아닙니다. 왜냐? 바로 비대면, 비서면인데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전자금융에는요, 크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바로 전자적 장치, 전달 채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봐요. 이게 이 전자적 장치입니다. 이 전자적 장치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전달 채널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요. 채널. 이게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게 전달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은행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 점포가 있죠. 은행의 점포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러면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게 전자금융은 일반 은행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은행 그 장소가 바로 이게 전자적 장치의 전달 채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뭐 PC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는 여러분들 ATM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휴대폰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라든가 ATM기라든가 또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은행 점포와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카드 가지고 하려고 하면 ATM기를 가야 하잖아요.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PC에 가야 하잖아요. 모바일을 하려고 하면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이런 PC라든가 ATM기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은행의 뭐와 똑같다? 은행의 점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전자장치 뭐라 한다? 전달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은행에 가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접근 매체가 있어요. 봐요. 이게 접근 매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 매체라 하는 것은 뭐냐?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 확보수단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확보수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예금 거래하려고 하면 제거도 뭡니까? 뭐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있어야 되고, 통장도 있어야죠. 그러면 보세요. 바로 은행에서 보세요. 은행에서 이 사람이 진짜 예금 준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비밀번호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고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전자매체에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인인증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공인인증서라든가 또는 비밀번호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카드, 뭐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현금카드, 직불카드라고 얘기하죠. 이런 카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ATM에 넣습니다. 그럼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누구다? 이 예금주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카드를 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비밀번호를 넣어서 비밀번호 일치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이 바로 예금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공인인증서,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진짜 그 예금주인지 아닌지를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는 뭐다? 진짜 진정성 확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전자금융가다. 그 은행에 창고에 가가지고 내가 통장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도장을 가지고 진짜 예금주라고 확인해가지고 금융거래 하듯이 바로 PC라든가 ATM기라든가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또는 아이디라든가 이와 같은 비밀번호 또는 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당신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자금융이죠. 그럼 이제 전자금융의 특징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자금융의 특징입니다. 이건 그냥 뭐 들으면 됩니다. 첫째, 봐요. 금융 서비스의 이용 편의 정대자. 이거는요, 이용의 편입니다. 그 이용에서 편익이 많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 보세요. 일단 뭐냐면은 수수료가 저렴하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은행 창고에 가지고 송금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송금 한 건당 보통 여러분들이 뭐 2,500원, 3,0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하면은 거의가 뭡니까? 무료든지 아니면은 뭐 한 500원 정도에 뭡니까?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용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은행에 가서 하려고 하면 은행 뭐에 가야 됩니까? 근무 시간에 딱 가야 돼. 또 내가 직접 걸어가서 은행 창고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금융은 뭐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 24시간 옷에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또는 여러분들이 장소도 불문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스마트폰을 해서 소금하시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소금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 설악산에 등산 갔다가도 뭡니까? 소금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 똥 누다가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불면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 공간 초월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세요.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은 창구에 참 많은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예금 출금 받고 있다. 그게 막 줄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엔요, 그 어지간한 은행에 가면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두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 ATM기 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거 줄 서가지고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은행 직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돈 안 되는 뭐 예금, 예를 들어 보세요. 1,000원짜리 예금하러 와도 뭡니까? 그 직원은 그 모든 업무를 다 해줘야 된다 하는 거야. 은행에 별 수익에 도움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요새는 은행들은 뭐냐, 주로 그런 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가수랑석 해가지고 뭐요, 보험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자산가들을 불러가지고 자산 투자해서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은행에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단순 업무인 이런 예금 입출금이라든 이런 업무에 투입하던 그 많은 직원들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고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정말로 금융 전문가로 키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뭐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고객이라든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간의 고객의 이익 편입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입니다. 이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결국 얻는 게 있어야 뭐도 있어야 잃는 것도 많죠. 첫째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게 요즘에 여러분 전산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에 전산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날 거래된 모든 사람들의 그 예금 계좌가 엉클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는 급하게 지금 오늘 뭐 되냐면은 내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을 입금해줘야 되는데 그 전산이 마비돼가지고 입금을 못 해줘가지고 부도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작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돈을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눌렀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쳤어요. 1억을 송금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창구 같으면요, 잘못되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1,000만 원이 1억으로 송금돼 나가서 그랬을 때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뭐 됩니까? 잘못된 거하고 없는 게 하나, 이게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 보세요. 신용카드를 하나 여러분들이 끌었다 생각해봐요. 신용카드를 끌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카드사하고 내하고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맹점하고도 관계되죠. 카드사와 관계되죠. 카드를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또 국세청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하나만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군데와 다 이걸 다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혹시라도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해결하기가. 예? 또 하나가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전자금융에서 해킹당했다 생각해봐. 보세요.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 계좌가 완전 성도리치 뭡니까? 다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항상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만큼 뭐가 된다? 잃는 것도 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요즘에 이게 자기 이렇게 이 개인 금융 정보가 노출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전자금융에서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했을 때 이걸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전자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의 이제 발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PC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졌잖아요. PC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다가 은행 전산망이 공동화되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시 이제 뭘로 바뀝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바뀌는가? 이런 건 뭐 여러분 내가 설명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보세요. 이제 이런 점포 은행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인터넷 은행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설립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은 이제는 만약에 이런 점포를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임대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요지에 이렇게 꼭 점포를 둘 이유가 없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그 상당히 많은 은행들의 점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이 뭡니까? 은행 종사자들도 줄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은행들이 점포 수를 줄인 만큼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인터넷 은행까지 이제 발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전자금융에 ATM기가 나오죠? 그래서 CD ATM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텔레뱅킹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인터넷 뱅킹의 장점, 그 다음 요새 모바일 뱅킹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내가 이론적으로 별도의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요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전자금융의 우리가 PC라든가 ATM기라든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신용카드하고 직불, 체크, 선불카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카드가 나와요, 카드. 이 카드에서 우리가 이제 종류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신용카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카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현금카드라고 하는 뭡니까? 직불카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선불 카드가 있죠. 선불 카드. 이제 요 카드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한 예도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출제한 예도 있기 때문에 요 카드는요, 여러분 책에 보면 설명이 무지장 많이 해놨어. 많이 해놨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잘해준 게 아니라 표를 딱 그려놨어요. 이 표를 보고 내가 이 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카드는 제일 먼저 신용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는 이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그다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한다. 발급을 금지한다. 그럼 결국 우리가 7등급 이하라는 말은 이제 은행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에게는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슨 카드? 신용카드다. 그다음에 선불카드입니다. 이 선불카드는요, 그 카드에 이미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선불카드라 하죠.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편의점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데 가보면은 바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선불카드. 그다음 이제 직불령 카드입니다. 이제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체크카드죠. 요 체크카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14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나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체크카드죠. 이게 그 뭐요? 여기서 체크카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카드하고 직불카드하고, 이런 현금 IC카드, 이거 현금카드를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사실 이게. 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 체크카드는 은행에서도 발급할 수가 있어요.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4세 이상이면 은행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이제 은행이 아닌 바로 여신 전문회사인 카드사입니다. 카드사에서도 이거는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체크카드입니다. 그 대신에 은행에서 발급했던,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발급했던 간에 바로 은행에 뭐 돼야 됩니까? 현금카드, 직불카드처럼 내가 거래 은행에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은 여기가 연계된 은행의 현금카드 있죠. 그 은행 통장에서 돈이 뭡니까? 즉시 인출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체크카드를 하죠. 근데 요 직불카드인 현금카드는 은행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만. 예? 그럼 은행에서만 발급한다.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카드사에서는 바로 직불카드인 현금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이 체크카드하고 직불카드인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먼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선구매 후 인출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고, 먼저 끌고, 그 다음에 물건 사고, 나중에 뭡니까? 통장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후불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용카드는 무슨요? 후불형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연회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신용 한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용 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고, 여러분들이 카드 한도액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발급 기간은 이제 카드사에서 발급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이제 겸용은행에서도 발급하지만 이게 그 카드사를 겸용하는 은행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서명. 그래서 서명 절차를 거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선인출 후 구매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미 내가 그 카드를, 그 선불카드를 30만원짜리 카드를 구입하면은 카드 안에 3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돈부터 먼저 주고 구매했잖아.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불카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연회비는 없고, 당연히 이제 충전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충전 금액. 그럼 이제 요 선불카드입니다. 이 선불카드는 충전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기명식이냐 무기명식이냐에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명식입니다. 기명식이란 뭐냐? 이거는 누가가 이것을 뭐냐면은 이 금액을 충전시켰다 하는 것을 확인되는 것이 바로 기명식입니다. 그래서 기명식은 5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 김영식은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라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김영식,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 비김영식은 뭐냐? 바로 우리가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식은 얼마? 500만 원 한도까지 충전할 수가 있고, 무기명, 그 이름이 없이 그냥 발급하는 것은 얼마?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충전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용시간 24시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절차는 서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용은 안 되죠. 이 신용 공개가 될 수 없는 게 충전 금액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체크카드를 보세요. 체크카드는 구매 즉시 돈이 인출한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연회비는 당연히 없고, 예금 잔고 안에서만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체크카드가 연계된 은행의 잔고가 100만 원에서만 100만 원 안에서만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고가 100만 원인데 바로 2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뭡니까? 바로 잔고 부족이라고 바로 뜬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잔고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용하는데 직불카드가 나와 있어요. 요 직불카드는요 좀 제한이 많이 받습니다. 직불카드를 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예금 계좌가 발생한 은행에서 발급해야 되고 봐. 구매 즉시 이제 돈이 인출되는데 당연히 연회비는 없는 것이고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바로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로 제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용공유는 제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라 이런 것은 뭔데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가맹점하고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훨씬 많습니다. 또 시간도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바로 직불카드보다 유리한 점이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이 편리한 점도 있고 이용 시간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직불카드는 이용시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직불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현금 IC카드는 이게 직불카드를 현금카드로 이렇게 발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 금융의 일반 현황이라 하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우체국 금융이 뭡니까? 그럼 현재 우체국입니다. 그 우체국 금융이야. 일반 현황이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에서 일반 현황 보세요. 우리는 이거는 사실은 일제 때부터 우체국에서 뭐였어요? 예금이라든가 보험 업무를 일부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1977년도에 우체국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농협에 이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서는 우편만 담당하고 예금이라든가 보험 업무를 일시적으로 어디에 농협에다가 이관했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이렇게 되돌아와서 우리가 8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영업이 다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했다? 농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다시 하는 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뭡니까? 상당히 우체국에서 금융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뒤질 게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현재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금융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체국의 금융 업무는 우정사업 운영하는 특례법에서 고시하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우편환, 우편대체, 우편환 업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체크카드, 펀드 판매, 전자금융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편환 업무라든가 우편대체라든가 이런 외에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펀드 판매라든가 체크카드라든가
전자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ATM기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금융 서비스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표를 보면은 우체국에서 국내 예금기관의 그 예금자 보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예금과 보험에 대해서는 전액을 누가 보장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일반 은행이면 은행에 이와 같은 데는 은행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예금자 1인당 얼마 한도 안에서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준다고 했어요. 5천만 한도 안에서. 그러나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은 아니다.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전액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야. 전액을 누가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농수 단위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또는 뭐 새마을공가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체기금입니다. 자체기금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5천만 원까지를 보호자.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야.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자체기금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5천만 원까지를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체국 금융의 역할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왜 이런 금융 업무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첫 번째로 이겁니다. 바로 보편적 금융 서비스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바로 이게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가면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다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점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60대, 70대, 80대 이런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 이런 농어촌 지역에 예금할 돈도 사실상 없지만은 또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우체국이 있음으로써 우체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국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장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금융 소외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금융 서비스를 받게 해줌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둘째 보면은 우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자가 날 가능성도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일부를 뭡니까? 우편 사업에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편 사업과 금융 사업이 같이 여러분들 운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국가 재정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돼 있죠. 이런데 우체국에서도 많은 뭡니까? 예금을 받아, 보험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뭡니까? 일부 필요하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또 그 일부의 그 자금을 가지고 산업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경제라든가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뭐 해준다? 지원해준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체국 얘기에서는요, 주로 뭐냐면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류 금지를 위한 여러 가지 통장도 많이 뒤가 이제 상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금융 서민이라고 하죠. 이 금융 서민들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소관 법률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은 뭐 그냥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체국에 이제 금융 상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우체국의 금융 상품이에요. 이제 상품. 이제 상품에서 이제 지난번 2018년도까지 수험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9년 수험 자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예금하고 보험에서 현재 우체국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18년도까지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어요. 현재 우체국에서 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런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하는 이런 내용, 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책에다가 그 수험 자료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19년 자료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관련된 이런 지금까지 이론 경제, 그 금융 경제 이론이잖아요. 금융 경제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좀 담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번 19년 자료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봐. 이 현재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봐야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두 번째 뭐냐? 거치식 예금이다. 이게 거치식 예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립식 예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식 예금. 그럼 여기서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 다음에 거치식 예금, 적립식 예금.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그 예금 상품의 종류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냐, 또는 거치식 예금이냐, 또는 적립식 예금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주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 보세요.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이게 이제 바로 요걸 가지고 보통 무슨 얘기예요?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죠? 요구만 하면은 내준다. 그런 거예요. 내 돈 내놔. 이렇게 요구만 하면은 무조건 내주는 예금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이제 보통 예금과 무슨 예금? 저축 예금. 그럼 이제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의 차이점을 앞에서 배웠어요. 보통 예금은 개인도 가입할 수가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축예금은 누구만 가입할 수가 있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은 뭐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거. 근데 아무래도 보통 예금보다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게 뭐다? 이제 저축예금이다. MMDA 해가지고 덤보구대 저축예금이죠. 이건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해서 MMDA입니다. 그래서 수시입출금 예금으로서 시장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MMDA. 그래서 바로 시장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금리를 이용하는, 적용하는 것이 바로 MMDA인데, 이거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덤보고대 저축예금이고,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기업 든든 MMDA입니다. 그래서 MMDA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MMDA를 말하고, 바로 덤보구대 저축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기업 든든 MMD, 그 다음에 DA고, 그 다음에 E-포스트 뱅크 예금이라고 됐어요. E-포스트, E자가 들어가면요, 종이 없는 예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통장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인터넷이나 스마트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말한다. 이 포스트 뱅크 예금이라고 얘기한다. 우체국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까 여러분 서민금융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주로 저소득적 생활 안정 및 경제생활 지원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장애수당, 노란우산 공제금 등의 기초생활수급 보호를 위해서 이건 압류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압류가 되는 겁니다. 압류 금지야. 압류가 금지돼.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앞에서 금정에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다 했죠. 채권이 있었을 때 일반 사람들도 뭐하고 압류할 수 있고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할 수 있다 해서 예금 통장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주는 이유가 국가에서 최소한도의 생존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채권자들이 압류해 가버리면은 국가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준 돈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압류가 금지돼. 그러면 이게 압류가 금지된다는 말은 이 통장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뭐냐? 바로 수급되는 그 돈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기초수급 대상자면 기초수급금만 이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럼 노령연금 돈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압류 안 당하려고 거기다 입금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 거야. 얘는 결국은 그 수급번 장애인 수당금 장애인 수당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 다른 돈이 있다 해 여기 압류 안 당하려고 여기 통장에 입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야. 여기 바로 압류 금지 통장. 어떤 돈이든 하여튼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은 거기에서 있는 원래 그 규정된 거기에 있는 돈만 들어가는 거야. 다른 돈은 여기에다가 입금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자가 당연히 뭐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넘어가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뭐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야. 그럼 역시 이것도 뭐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연금 외에 나머지 돈은 여기에 말할 수가 없다? 입금할 수가 없다 합니다. 여기 바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영리한 통장이다. 이거는 영이란 말은 이제 젊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주로 이제 장래 고객입니다. 장래에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라고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우체국과 친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다? 영리한 통장이다. 그 다음에 우체국 선거관리비 통장이죠. 선거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할 때에 그 선거운동원이라든가 정당에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선거비 관리 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다.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야. 정부가 발주하는 이제 공사는 그럼 A라는 회사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A 회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는 전기공사하는 회사에다가 뭐 토목은 토목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각자 유리는 유리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것을 원청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경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원청에서 이거를 다시 하청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이 원청 회사에다가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데 얘가 결국 뭐냐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이거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뭐 했는데 돈을 다 지급했는데 공사 대금을 줬는데 정작 일했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이 일어날 수 있다 합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와 정부 발주의 공사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그런 모든 통장 관리는 마음대로 뭡니까? 회사 사장이 인출할 수가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청업체에 근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우체국 다드림 통장 가입이 있어요. 이건 다드림 통장은요, 이거는 우체국에 뭐 예금이든 보험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 거기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패키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 이런 것을 차별화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다드림 통장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체국 공무원연금 안심, 평생 안심 통장 하는 게 나오죠. 이건 이제 아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 일반 국민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 받는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 통장. 그다음 호국지킴이 통장입니다. 이거는 글자들은 뭡니까? 바로 국가유공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호국지킴이 통장이다 하는 거예요. 역시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은 압류 뭐 되기 때문에 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국가로부터 받는 이런 그 돈 외에 그래서 뭐 참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돈 외에는 뭡니까? 여기 입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생활 듣는 통장은 주로 이제 그 금융 소외 계층인 50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시니어라고 얘기하는데 50세 이상은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한창 일해야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조기 퇴직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뭐다? 생활 듣는 통장. 그다음에 페이 듣는 통장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포스트페이입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통장.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정부 보관금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정부 보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업무 추진비로서
10억을 받아서, 그럼 10억을 가지고 사무실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뭡니까? 우체국에다가 맡겨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입출금, 환예금, 자율요금, 우리가 이제 바로 이게 예금이다. 요금을 예금이다. 요금하면은 내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치식입니다. 거치식. 얘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거쳐가지고 목돈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목돈 굴리기 예금으로 우리가 정기 예금, 그다음 챔피언 정기 예금, 실버 우대 정기 예금, 그 다음에 주니어, 이웃사랑 정기 예금, 퇴직연금 정기 예금, 그 다음에 스마트 정기 예금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 예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거치식 예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지난번까지는 이 예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만 해놨습니다. 이 간단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적립식 예금이 있잖아요. 적립식 예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금이라든가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 스마트 퍼즐 적금, 새 출발 자율적금, 다드림 적금, 아이러브 적금,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마음이 든든 적금이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어제 여러분들 이제 군에 가면은, 이제 그 장병들이, 급여를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마락하는 겁니까? 이게 예금을 하면은 좀 이자를 많이 줘가지고 군인들이 이게, 제대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게 이 300만 원 정도의 목돈, 이렇게 잘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립식 예금이야. 요 세 가지를 꼭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기타, 국고 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죠. 그리고 우체국에서 바로 환매, 대사 주겠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한 겁니까? 판매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안에, 대사 주겠다면 3개월 안에 대사 주는 거잖아요. 요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환매 조건부 채권. 그래서 그게 공익형 이렇게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로 우체국에서는 서민금융을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민금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압류 방지를 위한 여러분들이 이런 전용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래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생활이라든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서민금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체국에서 이제 카드에서 체크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보시면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펀드 상품. 이게 펀드 상품은 여러분들이 종류만 외우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펀드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앞에 금융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여러 사람들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드 전문가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바로 펀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MMF, 채권형 펀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합의 펀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펀드의 종류 현재 우체국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전자금융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폰 뱅킹, 모바일 뱅킹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 포스트페이, 우체국의 보험, 이와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우편환과 우편대책 하는 게 나오죠. 우편환, 우편대책. 그럼 여기서 우편환입니다. 예. 그럼 이건 우편대체입니다. 이 우편대체는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금융이 발달하다 하더라도 현재 전자금융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만 대문만 나가면 다 뭡니까? ATM기고 다 여러분 모바일이고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시골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바일 할 수가 없어. 또 ATM기도 가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금융 소외 지역에 바로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 뭐다? 우편환이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우편환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들고 우체국 가가지고, 그 우체국은 그래도 시골에서 면단이 면 소대지 가면 다 우체국 한 개씩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걸 제시하고 현금으로 쓰는 받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뭐다? 바로 우편환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이라 하게 나옵니다. 현재 우체국에서도 이제 외국 돈입니다. 그래서 외국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외국 돈을 해외 송금하는 게 있어요. 송금.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 송금이 있어요. 이 해외 송금은 지난번 자료에서는 이 해외 송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는 해외 송금에서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해외 송금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이게 용어에서 당발, 타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이해해야 됩니다. 당발이라는 말은 우체국에서 외국의 은행으로 외국 돈을 보냅니다. 이러면은 이게 당발 송금이라고 합니다. 당발 송금. 그 다음에 타발 송금은 외국의 은행에서 우리나라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얘기한다. 타발 송금. 그러니까 외국의 은행에서 우리나라 우체국으로 뭡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뭐라 한다? 타발 송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우체국을 통해서 외국에다 돈을 송금하면 뭐라 한다? 당발 송금이라고 한다 하는 거. 네, 이것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표로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 송금에는 표를 3개 그려놨죠. 봐요. 스윗 송금, 유로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급 송금 돼 있어요. 종이화는 이건 우리나라 이거 이제 우편은, 국내 우편화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외 송금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3개. 그래서 스윗 송금은 이건 뭐냐면은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신한은행망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스윗 송금입니다. 해외 송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로지로는요, 유로지로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유로지로이기 때문에 이건 유럽으로 간다 하면 안 돼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트 해외 송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송금이 가능하지만은 유로지로는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 쪽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태국이나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베트남. 우리나라가 해외로 돈을 타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태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고, 그다음 우리나라 당발 송금, 외국으로 송금해 줄 수 있는 것은 베트남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유로지로에서는. 그 다음에 특급 송금은요, 이거는 이제 미니그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냐면 직접 사람이 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여행 갔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갑이나 이런 걸 다 지금 돈을 당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오도가도 못하는 거야. 은행에 통장도 개설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뭐 할 수 있다 그럽니까? 바로 미니그램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송금하고 나면은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수치일이 뭡니까? 방문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에이전트가 직접 돈을 가져와서 돈을 딱 건네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그램 송금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환전 서비스입니다. 이 환전 서비스라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돈을 바꿔주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환전 서비스로 얘기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환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화폐가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달러화라든가,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뭐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전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휴 서비스라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제휴 서비스 제휴 서비스라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현재 우체국에서 제휴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제휴 서비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창구망 공동 이용이야. 창구망. 창구망 공동 이용은요, 이겁니다. 우체국하고 제휴가 된 금융회사입니다. 우체국과 제휴가 된 금융회사의 고객이야. 고객이 우체국 창구망을 열어주는 거야. 개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A은행과 B은행에서 있는데 내가 A은행 그 고객이 B은행 ATM기를 이용하면은 바로 자기 은행이 아닌 다행은행입니다. 다행거래가 된다 하는 다행거래가. 그런데 요거는 자행거래는 이건 절대 잘 못하게 기억하면 돼. 누구가 우체국 고객이 다른 은행에 가면 안 돼. 다른 은행, 우체국과 제휴된, 그럼 예를 들어 그 제휴은행이 보세요. 전부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뭐 시대은행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고객이 어디를 와서 우체국 ATM기 왔단 말이야. 우체국 금융기관에 와서 하면 원래 다행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무슨 거래로? 자행거래로. 요거를 가지고 창구방 뭐라 한다? 공동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부은행 고객이 아니면 뭐 시대은행 고객이 우체국 쪽에 ATM기 와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행거래는 같은 은행에서 근무 시간에 가면은 뭡니까? 무료로 가능하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이 자행거래가 된다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구방 공동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우체국에서 판매해 주는 거야. 노란우산 공제는요, 연출하는 누구냐면 소상공인, 바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뭐 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돈을 적립해가지고 공제를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소기업만 드는 거, 이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는 바로 이 노란우산 공제를 우체국에서 뭡니까? 판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 판매 대행입니다. 그 다음 우체국에서 CMS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금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서 이렇게 카드사라든가 이런 회사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 카드사의 고객이 우체국을 통해서 돈을 입금하면 바로 그 자금을 누가 관리해 주는 겁니까? 우체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체국 CMS 업무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 정권계좌 개설 대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우체국에서도 일반 정권회사의 정권계좌를 대신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이것도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주는 바로 제휴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휴 업무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구방 공동이요. 그 노란우산 공제제도. 이게, 그 다음에 자금관리 CM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정권계좌 개설 대행입니다.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부분도 설명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기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